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필기, 핵심만 확실하게 아맞다 아카데미입니다. 부품표가 똑같은 두 로봇, 하나는 정밀하게 움직이고 하나는 덜덜 떨다 멈춥니다. 범인은 부품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여기 로봇팔 두 대가 있습니다. 부품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모터, 같은 감속기, 같은 엔코더, 같은 제어기. 부품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 대는 종이 위에 글씨를 또박또박 쓸 만큼 정밀하게 움직이고 다른 한 대는 시작하자마자 덜덜 떨다가 얼마 못 가 멈춰 섭니다. 부품이 똑같은데 왜 결과가 이렇게 갈릴까요? 범인은 부품이 아닙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내는 설계, 바로 거기에서 승부가 납니다. 오늘은 그 설계를 사양, 통합, 최적화, 세 마디로 뜯어봅니다. 이 차이는 집짓기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똑같은 목재와 벽돌, 똑같은 배관 자재를 두 팀에게 나눠줘도 완성된 집은 전혀 다른 집이 됩니다. 한 집은 겨울에 따뜻하고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데 다른 집은 외풍이 새고 벽에서 소리가 납니다. 자재가 아니라 설계도와 시공과 마감이 집을 가른 겁니다. 로봇 시스템 설계도 정확히 이 세 마디로 나뉩니다. 첫째 사양, 무엇을 만들지 숫자로 못 박는 설계도. 둘째 통합, 부품과 부품을 규격에 맞춰 있는 배관과 배선. 셋째 최적화, 다 지어진 집을 단열과 동선으로 다듬는 일. 오늘 이 순서대로 짚어갑니다. 첫째 마디는 사양입니다. 집을 지을 때 방 3개, 천장 높이 2m 40, 하중은 여기까지 이렇게 숫자로 못을 박듯이 로봇 사양은 이 로봇이 무엇을 얼마만큼 해내야 하는지를 숫자로 확정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어요. 이 로봇은 물건을 든다. 이 문장은 사양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거운 물건을,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정확하게, 어떤 환경에서 몇 번 반복해서 드는지가 숫자로 붙어야 비로소 사양이 됩니다. 숫자가 빠진 요구는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됩니다. 만든 사람과 쓰는 사람의 머릿속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양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 함정은 힘을 하나의 숫자로 적는 겁니다. 모터가 낼 수 있는 힘, 즉 토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격 토크, 하나는 피크 토크예요. 집의 배선으로 비유하면 전격은 하루 종일 계속 흘려도 전선이 뜨거워지지 않는 안전한 전류이고 피크는 잠깐이라면 견디는 순간적인 한계입니다. 전격은 열평형, 계속 써도 타지 않는 연속 한계이고 피크는 짧은 순간만 허용되는 단시간 한계죠. 로봇이 무거운 걸 확 낚아챌 땐 피크를 잠깐 쓰고 평소 움직임은 전격 안에서 돌아야 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뭉뚱그려 적으면 모터가 조용히 타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 검증은 이렇게 합니다. 로봇은 동작 내내 힘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들쭉날쭉한 힘이 모터를 얼마나 드는지를 하나의 대표값으로 뽑은 게 RMS 토크입니다. 발열은 힘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단순 평균이 아니라 제곱해서 평균 낸 뒤 제곱근을 씌운 값을 씁니다. 규칙은 간단해요. 이 RMS 토크가 전격 토크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열이 쌓이지 않아요. 그리고 동작 중 가장 센 순간의 힘, 즉 순시 토크는 피크, 곧 최대 토크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열은 RMS로 보고 순간은 피크로 봅니다. 두 잣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발열은 토크의 제곱의 시간을 곱해 평균한 값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 평균이 아니라 RMS로 판정해요. 토크파를 제곱하면 64, 이게 1초 동안, 나머지 3초는 0입니다. 64 곱하기 2를 전체 4초로 나누면 16, 여기에 제곱근을 씌우면 4입니다. 전격 5보다 작으니 열적으로 안전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간 피크 토크는 8이라 전격 5를 넘지만 열을 결정하는 RMS는 새 그친다는 점이에요. 짧게 스쳐가는 피크는 열을 많이 못 올립니다. 단, 그 피크8은 별도로 모터의 최대 토크 이하여야 합니다. 사양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 사양, 이 로봇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5kg을 든다, 초속 1m로 움직인다, 방향 얼마를 도달한다, 이런 것들이죠. 다른 하나는 비기능 사양, 그 일을 어떤 조건과 품질로 유지하는가입니다. 영하 10도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먼지 속에서 버텨야 한다. 수천 시간 고장 없이 돌아야 한다. 주변 기기에 전자파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한다. 집으로 치면
기능은 방이 몇 개냐이고 비기능은 겨울에 따뜻하고 지진에 견디느냐입니다. 시험에서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바로 이 분류예요. 환경, 신뢰성, 안전, 전자파, 적합성은 전부 비기능 쪽입니다. 비기능 사양은 그 일을 어떤 조건과 품질로 유지하느냐를 규정합니다. 영하 20도 동작은 환경, MTBF는 신뢰성, 방사 전자파 한도는 EMC라 모두 비기능이에요. 반면 방영 1.2m 작업 영역을 커버한다는 것은 이 로봇이 무엇을 해내는가, 곧 도달 범위라는 기능, 그 자체이므로 기능 사양입니다. 정답은 C입니다. 환경, 신뢰성, 안전, EMC는 비기능이라는 묶음을 통째로 기억해두면 이 함정에 걸리지 않아요. 사양에서 반드시 갈라 적어야 할 또 하나가 정밀도입니다. 정밀도 안에도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다트판을 떠올려 봅시다. 화살을 계속 던졌을 때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이는 성질, 이게 반복 정밀도입니다. 산포가 작은 거죠. 반면 그 뭉친 자리가 정중앙에서 얼마나 벗어났느냐는 절대 정확도, 계통적인 치우침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캘리브레이션, 즉 보정으로는 치우침만 잡을 수 있어요. 뭉친 화살을 통째로 중앙으로 옮기는 일이죠. 하지만 화살이 애초에 넓게 흩어져 있으면 보정으로는 못 모읍니다. 산포는 기구의 유격과 소자의 잡음에서 오는 거라 보정으로 줄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값을 따로 규정합니다. 로봇이 무엇을 드는지 적을 때 무게만 적으면 사양이 절반만 채워진 겁니다. 진짜 페이로드 사양은 질량, 무게중심의 위치, 그리고 관성 모멘트가 한 세트예요. 같은 5kg이라도 손목에 바짝 붙었느냐, 팔 끝으로 멀리 뻗쳤느냐에 따라 팔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여기서 관성 모멘트란 축마다 다른 회전 관성을 뜻합니다. 가방을 몸에 붙여 들 때와 팔을 뻗어 들 때가 다른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빠르게 가속하고 감속하는지가 전제로 깔려야 하고요. 위치를 읽는 피드백 소자, 엔코더나 리졸버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해능만 보면 안 되고 절대 위치를 읽는지 상대만 읽는지, 환경 내구성, 그리고 신호를 받는 인터페이스, 회로까지 종합해서 골라야 해요. 기어로 힘을 전달하는 구동계에는 백넷이라는 사구간이 있습니다. 톱니와 톱니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어서 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 틈만큼 헛도는 구간이 생겨요. 손잡이가 살짝 헐거운 문을 돌리기 시작할 때 잠깐 헛도는 느낌과 같습니다. 이 헛도는 각도가 반복 정밀도를 갉아먹고 서보를 아무리 세게 조여도 이득을 올릴 수 있는 상한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양에는 이 값을 아크분 단위로 규정해요. 한편 여러 축을 함께 움직이는 로봇에서 통신 사양의 핵심 지표는 셋입니다. 명령이 도는 주기, 그 주기가 흔들리는 정도인 지터, 그리고 여러 축이 같은 순간에 움직이도록 맞추는 축 간 동기. 이 동기를 위해 분산된 시계를 씁니다. 로봇 몸속의 전원 설계는 집의 배전반과 같습니다. 콘센트 전압을 그대로 모든 부품에 꽂지 않듯이 로봇도 전원을 단계로 나눕니다. 큰 전압을 효율 좋게 낮추는 단계는 스위칭 방식으로 하고 그 뒤 잡음에 민감한 회로에는 잡음을 걸러내는 전호이즈 방식 LDO를 둡니다. 이 전원 예산을 잡을 때 평소 소비만 계산하면 반드시 모자라요. 순간적으로 확 당기는 피크 전류와 켜지는 찰나에 훅 들어오는 도립 전류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환경과 신뢰성 규격도 숫자로 못 박습니다. IP 등급은 앞자리가 방진, 뒷자리가 방수예요. MTBF는 통계적 평균이라 개별 제품의 수명을 보장하진 않고 EMC는 내가 내보내는 방출과 남이 준 걸 견디는 내성을 함께 봅니다. 버니는 초기 불량품을 미리 걸러내는 시험이고요. 여기까지가 설계도 곧 사양입니다. 이제 부품마다 사양이 다 정해졌다고 해봅시다. 좋은 모터, 좋은 엔코더, 좋은 제어기가 각자 제 몫을 완벽히 합니다. 그러면 이걸 케이블로 연결하기만 하면 잘 도는 로봇이 될까요? 잠깐 멈춰 예상해보세요. 답은 아닙니다. 훅에서 봤던 두 로봇을 떠올리면 됩니다. 부품이 다 좋아도 그 사이를 잇는 방식이 어긋나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집으로 치면 방마다 최고급 자재를 썼는데 배관 규격이 안 맞아 이음매에서 물이 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둘째 마디, 통합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디는 통합입니다. 통합의 본질은 부품이 아니라 부품과 부품 사이, 곧 경계예요.
집을 지을 때 방과 방을 잇는 배관과 배선을 떠올려 봅시다. 각 방의 수도꼭지가 아무리 좋아도 관의 지름과 나사산 규격이 어긋나면 그 이음매에서 물이 셉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여기서 핵심 통찰이 나옵니다. 통합 단계에서 생기는 결함은 대부분 부품 자체의 불량이 아니라 부품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태어납니다. 접지가 어긋나서 여러 부품이 전류를 합쳐 끌어서 전자파가 서로 간섭해서 신호 타이밍이 안 맞아서 훅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겁니다. 부품표가 같아도 결과가 갈린 이유는 경계 설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합 설계에는 정본 문서가 따로 있습니다. ICD, 인터페이스 통제 문서예요. 이 문서가 하는 일은 딱 하나, 서브 시스템들이 만나는 경계의 약속을 못 박아 고정하는 겁니다. 전기적으로는 어떤 전압과 신호로 주고받을지, 기계적으로는 어떤 나사와 치수로 붙일지, 통신으로는 어떤 규격으로 대화할지, 집으로 치면 각 방 내부를 어떻게 꾸미든 상관없지만 방과 방을 잇는 배관 지름과 콘센트 규격만큼은 모두가 같은 도면을 보고 맞추자는 약속서입니다. 중요한 특징은 ICD는 모듈 내부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전혀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오직 경계만 규정합니다. 그래야 각 팀이 따로 개발해도 나중에 딱 들어맞습니다. 경계에서 가장 자주 사고가 나는 곳이 전원과 접지입니다. 로봇 안에는 힘을 쓰는 파워 계통과 판단을 하는 로직 계통이 함께 삽니다. 모터가 큰 전류를 확 당길 때마다 전원과 접지가 출렁이는데 이 출렁임이 로직으로 새어 들어가면 센서 값이 흔들리고 제어가 오작동해요. 집에서 세탁기가 돌 때 조명이 깜빡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파워 전원과 로직 전원, 그리고 그 접지를 분리합니다. 서로 다른 회로가 각자의 길로 전류를 흘려보내게 하고 필요한 곳은 절연으로 아예 끊어 놓아요. 여기에 벌크 커패시터를 두어 순간적으로 몰리는 과도한 전류를 저수지처럼 받아냈다가 부드럽게 내보냅니다. 부품끼리 대화하는 통신망을 고를 때도 경계의 절충이 필요합니다. 정답인 하나의 통신망은 없고 네 가지를 저울질해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나를 수 있는 대역폭,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도착하는 결정성, 배선이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그리고 잡음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축을 정확히 같은 순간에 맞춰야 하는 정밀 모션에는 동기가 강한 이더캣을 씁니다. 거칠고 잡음 많은 환경에서 튼튼하게 조금씩 주고받아야 하면 캔이 어울리고요. RS485는 그 자체로 완성된 프로토콜이라기보다 신호를 실어 나르는 물리 계층을 담당합니다.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두 보드가 각각 단품으로는 멀쩡했는데 함께 켜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부품 자체가 아니라 둘이 만나는 경계에서 결함이 태어났다는 신호예요. 공통 접지가 출렁이거나 전류가 합산되어 전원이 흔들리거나 전자파가 서로 간섭하는 경우죠. 정답은 B입니다. 이런 경계의 약속, 곧 접지와 전원과 신호 규격을 미리 못 박아 사고를 막는 정본 문서가 ICD, 인터페이스 통제 문서입니다. 통합 결함은 노드가 아니라 이엣지에서 생긴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답이 보입니다. 통합 설계에는 오차를 나눠 담는 기술이 있습니다. 에러 버짓, 곧 오차 예산이에요. 로봇 손끝이 최종적으로 이 정도 정밀도를 지켜야 한다는 상위 요구가 있으면 그 오차 허용치를 각 부품에게 쪼개어 나눠줍니다. 엔코더는 이만큼, 기어의 백내시는 이만큼, 구조의 힘은 이만큼. 이렇게 나눠주면 각 부품이 어느 정도 사양이면 되는지가 숫자로 정해져요. 집 예산을 방마다 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마진, 곧 여유도 함께 설계합니다. 세상 어떤 부품도 딱 계산대로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토크에도, 전원에도, 대역폭에도, 연산 능력에도, 열에도 불확실성을 흡수할 여유를 남겨요. 마진은 예상 못한 흔들림을 받아주는 완충 장치입니다. 이 모든 설계와 검증이 뒤죽박죽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뼈대가 V 모델입니다. 이름 그대로 알파벳 V 모양인데 왼쪽 내리막은 설계 단계, 오른쪽 오르막은 시험 단계예요. 그리고 왼쪽의 각 설계 단계가 오른쪽의 같은 높이 시험 단계와 짝을 이룹니다. 맨 위의 요구사항은 맨 위의 인수시험과 짝이에요. 우리가 원하던 걸 진짜로 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 아래 아키텍처 설계는 통합시험과 짝이고
맨 아래 상세 설계는 단위 시험과 짝입니다. 부품 하나하나를 따로 검사하는 거죠. 설계할 때 이건 나중에 어떻게 검증할까를 함께 정해두는 구조라 만들고 나서 검증 방법을 몰라 허둥대는 일이 없습니다. 안전 기능의 철칙은 소프트웨어에만 기대지 않는 것입니다. 코드가 멈추거나 오류가 나면 소프트웨어 기반 정지도 함께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정답은 B입니다. 비상정지 같은 안전 기능은 소프트웨어와 독립된 하드와이어드 페일세이프로 구성합니다. 선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열려 정지하는 NC 접점, 이중화, 그리고 모터 출력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STO 같은 방식이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멀쩡해도 하드웨어 차원의 최후 방어선을 따로 두는 것이 안전 설계의 기본입니다. 경계 설계에서 미루면 반드시 후회하는 것이 전자파 적합성 EMC입니다. EMC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덧대는 식으로는 절대 안 잡혀요. 설계 초기부터 파워 계통과 로직 계통을 갈라놓고 전류가 도는 고리의 면적을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고리가 크면 그만큼 안테나가 커져서 잡음을 내뿜고 받아들이니까요. 또 하나, 여러 센서의 값을 합쳐 하나의 판단을 만드는 센서 융합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3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간 정렬, 여러 센서가 같은 좌표를 기준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둘째, 시간 동기화, 같은 순간에 값을 맞춰야 하고요. 셋째, 신호 품질, 에일리어싱 같은 왜곡 없이 충분한 분해능으로 재야 합니다. 이 셋이 어긋나면 융합은 오히려 판단을 망칩니다. 여기까지 오면 로봇은 이제 요구대로 동작합니다. 사양을 못 박았고 경계를 규격으로 이었으니 시스템은 제대로 굴러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긴 이릅니다. 잠깐, 무엇이 남았을지 예상해보세요. 시장에는 이미 되는 로봇이 많습니다.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더 정밀하게, 더 조용하게, 더 적은 전력으로 더 싸게 만들어야 경쟁에서 살아남습니다. 집으로 치면 이제 골조와 배관이 다 끝나 살 수는 있는 집인데 단열을 보강하고 동선을 다듬어 더 좋은 집으로 만드는 단계예요. 셋째 마디, 최적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셋째 마디는 최적화입니다. 최적화의 첫 번째 진실은 대부분의 목표가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더 강하게 만들면 무거워지고, 더 빠르게 하면 전력을 더 먹고, 더 정밀하게 하면 비싸져요. 하나를 좋게 하려다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관계죠. 그래서 최적화는 모든 걸 최고로가 아니라 이 줄다리기의 가장 좋은 균형점을 찾는 일입니다. 이 균형의 경계에 있는 헤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불러요.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다른 목표도 나빠지게 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는 상태. 여기서 무언가를 더 좋게 만들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희생해야만 하는 지점들의 모음입니다. 설계자의 일은 이 경계 위에서 우리 로봇에 맞는 한 점을 고르는 겁니다. 최적화에서 대표적인 계산 하나를 봅시다. 모터와 부하 사이 감속비를 얼마로 할지입니다. 감속비를 얼마로 두느냐에 따라 시스템이 부드럽게 도는지, 굼뜨게 도는지가 갈려요. 출발점이 되는 원리가 관성정합입니다. 부하가 가진 관성을 감속비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모터 자신의 관성과 같아지는 지점에서 가속 성능이 가장 좋아진다는 원리예요. 감속기를 거치면 부하의 무거움이 모터 입장에서 감속비 제곱만큼 가볍게 느껴지는데 이 느껴지는 무게가 모터 자신의 무게와 딱 맞아떨어질 때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씁니다. 물론 이건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는 필요한 속도와 백내시와 강성을 함께 보며 이 값을 다듬어 나갑니다. 관성정합의 이상적 기준은 부하 관성을 감속비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모터 관성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0대 1 정도까지도 씁니다. 식으로 쓰면 100을 n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1이 되어야 하니 n의 제곱은 100, 따라서 n은 100의 제곱근인 10입니다. 정답은 A, 10이에요. 감속비가 커질수록 부하의 관성이 모터 입장에서 제곱으로 급격히 가볍게 느껴진다는 점을 이용한 계산입니다. 이 값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이고 속도와 강성 조건으로 최종 보정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됩니다. 최적화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손댈 변수를 골라야 합니다. 설계 변수가 수십 개라도 결과를 좌우하는 건 보통 몇 개뿐이에요. 이 지배적인 변수를 골라내는 것이
민감도 분석입니다. 조금만 바꿔도 결과가 크게 흔들리는 변수에 집중하고 건드려도 별 차이 없는 변수는 놓아두는 거죠. 이렇게 최적화 변수를 줄이면 공차와 원가를 어디에 배분할지 근거도 생깁니다. 전력 최적화도 원리가 같아요. 큰 전력을 다루는 곳은 효율이 좋은 스위칭 방식으로, 잡음에 민감한 작은 전류는 후단의 LDO로 깨끗하게 정제해서 씁니다. 용량은 평소가 아니라 피크 전류를 기준으로 잡고요. 열도 마찬가지로 도통 손실과 스위칭 손실을 먼저 계산하고 그 열이 빠져나가는 열저항 경로를 따라 접합 온도가 한계 안에 드는지 검증합니다. 스위칭 주파수는 이 둘을 저울질하는 절충 변수예요. 흔한 함정입니다. 질량을 줄이면 관성은 줄지만 그 과정에서 구조가 얇아져 강성까지 함께 떨어지면 고유 진동수가 낮아져요. 고유 진동수가 동작 대역에 가까워지면 오히려 더 잘 떨리게 됩니다. 정답은 B입니다. 즉 질량 감소가 진동 개선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량화는 반드시 강성과 고유 진동수 제약을 함께 걸어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무게만 보고 깎으면 떨림이 더 심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로봇을 더 정밀하게 만들려고 제어 주기를 짧게, 즉 더 자주 갱신하게 만들면 대가가 따릅니다. 통신버스가 실어 나르는 데이터의 부하율이 반비례로 확 올라가요. 2배 자주 갱신하면 버스가 2배 붐비는 식이죠. 이 부하가 한계에 차면 데이터를 축약하거나 아예 대역이 넉넉한 산업용 이더넷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마진, 곧 여유를 다룰 때도 최적화 관점에 함정이 있어요. 각 부품마다 겁이 나서 여유를 따로따로 잔뜩 얹으면 여유 위에 여유가 겹겹이 쌓여 시스템이 과하게 무겁고 비싸집니다. 이 과설계의 악순환을 막으려면 마진을 부품별로 중복해서 주지 말고 시스템 수준에서 한 번에 통합해 배분해야 해요. 전체를 보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여유를 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잘 만드는 것만큼 잘 조립되게 만드는 최적화가 있습니다. DFMA, 조립과 제조를 쉽게 하는 설계예요. 원리는 상식적입니다. 부품 수를 줄이고 규격을 표준화하고 부품이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하고 한 방향으로만 조립되게 만드는 거죠. 특수 규격을 여기저기 남발하면 오히려 이 원칙에 역행해 조립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최적화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원칙 하나, 최적해는 컴퓨터 모델 위에서만 좋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델을 검증하고 강건성까지 확인한 뒤에야 실물에 적용해요. 특히 파레토 경계에 딱 붙은 최적점은 취약합니다. 아주 조금만 조건이 어긋나도 경계 밖으로 밀려나 제약을 위반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설계는 경계에서 한 걸음 안쪽, 흔들려도 견디는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부품이 같아도 결과를 가르는 건 사양과 통합과 최적화, 곧 경계의 설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학습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가 합격까지 함께하겠습니다.